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닐 정도로 아꼈죠. 조선 역사상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오른 왕자는 가시방석이었고 17살에 마주한 마지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흙바닥에서 숨을 거둔 왕. 우리가 몰랐던 단종의 마지막 24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현이 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며 품속에 사약을 품었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풍원에 도착한 왕방현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관풍원 마루에는 17세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아니 지금은 노상군으로 불리는 이홍이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단종이 물었습니다. 왕방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사약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300리 길, 왕방현은 단 한 번도 사약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죽이라는 명, 그것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서 늘 모시던 통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17세 소년 왕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단종을 죽인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뇌성이 울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영월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함께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에 시신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밧줄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12세의 왕위에 올랐던 소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통을 가진 왕자가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첫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미결수와 2급 이하 죄수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면령을 낭독하던 중 용상 근처의 큰 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즉시 치우라 명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결로 사망한 것입니다. 나이 24세,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즉위하며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그녀였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은 아기, 그의 이름은 이홍이었습니다. 조선 왕 중 드물게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등에 업고 다니며 총애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진 명성과 아름다운 태도를 지녔으며 세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세종이 등에 업어주는 사랑을 입었다. 1448년 4월 홍희는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직접 명했습니다. 2년 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홍희는 10세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세자를 위해 서연을 열었습니다. 좌빈객 이계와 우사경 유성원에게 세자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문종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홍희는 총명했습니다. 문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학문이 날로 향상되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세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보다 확실한 왕위 계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정통성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종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홍희뿐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장남 문종, 차남 수양대군, 삼남 안평대군, 그리고 여러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16발의 화살로 16마리 사슴을 잡아 세종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태조를 닮았구나. 안평대군은 문예에 뛰어났습니다. 시서와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문종이 학자적 기질을 대표한다면 수양대군은 무인의 기상을, 안평대군은 예술가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하였습니다. 왕위는 문종의 아들 홍희에게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2년 나이 38세였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지나치게 슬퍼한 탓이었습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침상 앞에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고명 대신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유언이었습니다. 4일 뒤인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세 소년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 왕의 치세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5년 뒤 밧줄에 목이 졸려 죽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52년 5월 18일 12세 소년이 근정문에 섰습니다. 즉위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소자가 조종의 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연못과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린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서에는 24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13번째 조항, 모든 조치는 의정부 6조와 의논하여 행하겠습니다. 14번째 조항,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던 것을 모두 의정부를 거쳐 보고하십시오. 사실상 신하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 죽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12세 소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보호해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종이 유언으로 부탁한 대신들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70세 노신이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정한 공신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대신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 문제였습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3명을 추천하면 왕이 그중 1명을 낙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3명 중 1명에게 황표라는 노란 표시를 붙여 올렸습니다. 왕은 황표가 붙은 사람을 그대로 낙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표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왕권이 대신에게 좌지우지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단종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즉위 직후 분경금지법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신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문종대왕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명분에 밀린 단종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70세 대신과 맞서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 안 불당을 허물자고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할아버지 세종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동시에 왕권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의 형 양녕대군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세종의 여러 아들들도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의정부 대신과 함께 대군에 대한 분경을 금지하소서. 대군들이 권력을 탐낸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에 임명했습니다.
왕실 의례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지만 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형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문종실록에도 두 사람의 형제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죽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카를 보는 숙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탐하는 야심가의 눈이었습니다. 1453년 9월 명에서 고명책인을 보내왔습니다. 사은사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 권람과 한명회가 만류했습니다. 대감께서 명으로 가시면 김종서 일파가 움직일 것입니다. 수양대군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양을 비우는 순간 대신들이 움직이리라는 것을. 사은사 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양대군파와 김종서 황보인 대신파 그리고 안평대군파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12세 소년왕은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홍달손, 양정 등 무사 세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70세 노신이었습니다. 북방의 영웅, 사군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다는 고변이 있다. 김종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수양대군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70세 노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시에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대신들을 습격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왕명이라 속여 불러냈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에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황보인은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우의정 조국관, 병조판서 이양 등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한밤 사이에 단종을 보좌하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3세 단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습니다. 신이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한밤에 일어난 피의 쿠데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맡긴 신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13세 소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하라. 떨리는 목소리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사사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즉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쿠데타였습니다. 명분도 약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황표정사로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구실이었습니다.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논공행상을 정했습니다. 정난공신 1등에 자신을 올렸습니다. 분충장의왕국 보조정책 정난공신, 긴 이름의 공신 칭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되었습니다. 영경연서운관사 겸판이병 조사를 겸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수양대군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이 아닌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단종은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2세에 즉위하여 13세에 실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나이가 어리시니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소서. 강요된 선이었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리니 숙부께서 왕위를 이으시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위 3년 나이 15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겼습니다. 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비 송씨도 함께 갔습니다. 훗날 정순왕후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1440년생으로 단종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1454년 단종 13세 때 가래를 올렸습니다. 영의정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송현수의 여동생은 세조의 동생 영흥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조는 겉으로는 예를 갖췄습니다. 상왕에게 식료품과 일용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56년 6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사들과 무관들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 연회 때 벼룬검을 설치하고 세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성삼문은 사전에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보기를 꾀하겠습니다. 단종은 칼을 하사했습니다.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성균관사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산육신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삼문은 당당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칼을 하사하셨다. 단종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 아닌 거열형이었습니다. 몸이 5갈래로 찢겼습니다. 가족들도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두 아들 10살, 8살도 죽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도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상황이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강등하소서. 1457년 6월 21일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상황에서 군으로 왕족의 신분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창덕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했습니다. 16세 소년과 17세 소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찌하옵니까? 살아계시오. 그대만이라도 살아야 하오. 단종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되어 궁을 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어 81년을 더 살았습니다. 1521년까지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단종은 광진구 화양정에서 환관 안노를 만났습니다. 세조가 보낸 전송사였습니다. 단종은 안노에게 말했습니다. 성삼문의 역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죄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두물머리, 여주,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슬퍼했습니다. 어린 왕의 유배 행렬이었습니다. 솔치고개를 넘을 때 소나무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군등치에서는 가파른 고개를 오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베일치에서는 석양을 보며 사육신을 떠올렸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그대들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단종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절하는 단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1457년 6월 말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섬이었습니다. 동남북 3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쪽은 험한 육육봉 절벽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 갇혔습니다. 관음송이라는 큰 소나무 아래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단종호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시녀 몇 명과 시중들은 통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17세 소녀는 섬에 갇혔습니다. 낮에는 소나무 아래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별을 세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끝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종은 사육신의 꿈을 꿨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갑니다. 가지 마시오. 경들은 나를 위해. 단종은 울부짖으며 깼습니다. 관음송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나무가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음송 소리를 듣는 소나무라 불렸습니다. 청령포 건너편에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은 고을의 향리 우두머리였습니다. 대대로 세습되는 자리였습니다. 엄흥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흥도는 청령포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이오? 아내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노상군께 가까이 가면 우리 집안이 멸문당하오. 하지만 저 울음소리를. 엄흥도는 강을 건넜습니다. 청령포로 들어갔습니다. 관음송 아래 단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영월 호장 엄흥도옵니다. 호장이 왜 이곳에? 전하의 곡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엄흥도는 매일 밤 청령포를 찾았습니다. 단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을 두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야사와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엄흥도가 단종을 찾아갔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후일 엄흥도의 후손들이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청령포에서 넉 달이 흘렀습니다. 1457년 가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 읍내 객사로 옮겨졌습니다. 관풍원이었습니다. 동헌에 딸린 누각이었습니다. 단종은 관풍원 자규류에 올랐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 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내가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내가 울지 않으면 내 시름도 없으련만. 보시오 세상 근심 많은 이들이여. 부디 춘 3월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자규시였습니다. 소쩍새의 자신을 비유한 시였습니다. 쫓겨난 왕의 한이 담겼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의 큰 숙부였습니다. 그는 1456년부터 수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1457년 9월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음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단종 복위를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관노의 고변으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연루되어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을 처리하라. 17세 조카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품속에는 사약이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새벽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관풍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도사,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리를 달려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찌 어린 왕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방연은 관풍원 문을 밀었습니다. 뜰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단종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지만 왕의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사약을 가져왔구려. 전하, 괜찮소. 나도 알고 있었소. 단종은 담담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습니다. 숙부세조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차마 사약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 있던 통인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활의 시위였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약으로 괴로워하며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1441년 7월 23일 태어나 1457년 10월 21일 죽는 날까지 16년의 인생이었습니다. 12세에 왕이 되어 15세에 폐위되고 17세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총애, 아버지 문종의 사랑, 정순왕후의 눈물, 사육신의 충절, 청령포의 소나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인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단종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숙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늘 모시던 공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바깥에서 뇌성이 울렸습니다. 영월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둘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둥둥 떠오르는 시신이 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도 전설입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 했습니다. 노산군이 졸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거짓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교살이었습니다. 예로서 장사 지낸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엄흥도가 나섰습니다. 1457년 10월 22일 단종의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엄명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사람들은 강가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신을 쪼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관을 준비했습니다. 아전들과 백성을 모았습니다.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엄흥도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 중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영월군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지를 찾았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눈 쌓인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곳이로다. 엄흥도는 그곳에 단종을 감회장했습니다. 영월 서쪽 오리 지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장릉 자리였습니다. 엄흥도는 가족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정순왕후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정미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단종의 제사를 지내주오.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단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 때 단종의 묘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감회장된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산군묘였습니다.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65년이 흘렀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숙종이 명했습니다.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라. 군에서 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복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산대군을 왕으로 복위하라. 묘호는 단종이라 하라.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세조의 10대손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조대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신하들의 잘못이었다. 단종의 폐위는 신하들의 강요였다.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세조를 지키면서도 단종을 복위시키는 논리였습니다.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단종,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공의 온문 순정 안장경 순도녀 대왕 긴 시호였습니다.
노상군묘는 장릉이 되었습니다.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733년 영조 때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앞면에는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이라 새겼습니다. 뒷면에는 1457년에 단종대왕이 영월군에 계셨는데 10월 24일 승하하셨으니 나이 17살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장릉은 특별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산 능선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충신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신하들을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무속의 왕신이 되었습니다. 영월 영모전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선왕당에서도 단종을 모셨습니다. 한을 품고 죽은 어린 왕, 조선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1521년까지 살았습니다. 향년 82세,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6세에 단종과 생이별한 뒤 6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단종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단종의 두 후궁도 오래 살았습니다. 숙의 김씨는 86세까지, 숙의 권씨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모두 80대까지 장수했습니다. 단종이 조선 왕 중 가장 일찍 죽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2009년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 왕릉 40기와 함께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사람이 장릉을 찾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 아래 서서 단종을 떠올립니다. 관풍원 자규류에 올라 자규시를 읊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립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에 밧줄에 목 졸려 죽은 소년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 241년을 기다려 다시 왕이 된 단종,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충절과 의리는 역사에 남습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학원도 과외도 없었을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도 족집게 과외 선생이 있었고 지금의 기출문제집 같은 유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잠을 쫓으려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했던 조선의 학생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서울대보다 가기 힘들다는 성균관에 들어갔을까요? 공부에 미쳤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독한 공부법과 그 시절에도 존재했던 충격적인 사교육의 현장.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한민국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7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갑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수능을 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비로소 숨을 돌립니다. 20년 가까운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5살에 서당에 갑니다. 서당은 조선시대 학원입니다. 사교육기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훈장을 모셔오거나 부자 양반이 독선생을 초빙했습니다. 학비도 냈습니다. 쌀이나 땔감으로요. 이것을 강미라고 불렀습니다. 8세에서 15세가 되면 향교에 갑니다. 향교는 조선시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세운 관립학교입니다. 전국 329개 지역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정원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큰 고을은 90명, 작은 고을은 30명. 서울에는 4부 학당이 있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각각 학당이 하나씩. 정원은 각 100명. 오늘날 특목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과라는 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갑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서울대학교입니다. 정원 200명.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대과.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33명만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것입니다. 합격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관직에 나아갑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 2026년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서당 향교 성균관 소가 대과 관직 1526년 조선의 시스템입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학생들은 평균 20년 걸립니다. 1526년 학생들은 평균 30년 걸렸습니다. 5세에 시작해서 35세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887년 가을 개성 별시 문과 시험장 83세 노인 박문규가 앉아 있습니다. 주위 수험생들은 모두 그보다 50년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놀란 눈빛. 박문규는 40세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3년간 매달려 왔습니다. 수십 번 낙방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수만 편을 외우고 밤낮으로 경서를 읽었습니다. 83세 마지막 도전입니다. 시험관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10m에 달하는 답안지가 빼곡히 채워집니다. 며칠 후 방이 나붙습니다. 병과 합격자 명단에 박문규의 이름이 있습니다. 83세, 조선 과거 역사상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고종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83세에 급제하다니. 파격적으로 정삼품 당상관직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종이품으로 승진했지만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공부에 바치고 1년을 관직에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반대편에는 15세 소년이 있습니다. 1866년 별시문과 이건창이라는 이름의 천재입니다. 조선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벼슬을 받았습니다. 83세 최고령 합격자와 15세 최연소 합격자, 68년의 나이 차이. 하지만 둘 다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같은 책을 외웠습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500년 전에도 사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원이 있었습니다. 입시 지옥이 있었습니다. 남산골이라는 고시촌도 있었습니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10수, 20수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00년대 어느 양반 가문. 5살 된 아이가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처음 배우는 책은 천자문입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1000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훈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0번 읽어라. 소리 내어 읽되 몸을 흔들며 읽어라. 아이는 앞뒤로 몸을 흔들며 천자문을 읽습니다. 리듬을 타듯 소리를 냅니다. 하루 100번씩 읽습니다. 이튿날 훈장 앞에서 책을 덮고 암송합니다. 이것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등지고 앉아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것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종아리를 탁 아픕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학동들이 웃습니다. 훈장조차 미소를 짓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은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서당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유한 양반이 독선생을 앉힌 경우입니다. 자기 집 자제들만 가르칩니다. 때로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아이들도 함께 배웁니다. 둘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서당을 세운 경우입니다. 마을 모든 아이들이 다닙니다. 양반 자제도 평민 자제도 함께 공부합니다. 셋째, 한문중이 세운 서당입니다. 같은 성씨 아이들만 다닙니다.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4-5개 마을마다 서당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서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비는 어떻게 냈을까요? 쌀이나 땔감, 옷감으로 냈습니다. 이것을 강미라고 합니다. 초학자는 1년에 벼 반섬, 중급 이상 학생은 한 섬을 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훈장은 이것으로 생활했습니다. 서당 교육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강독, 제술, 습자입니다. 강독은 책을 소리 높여 읽고 뜻을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제술은 글을 짓는 것입니다. 시를 쓰거나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습자는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쓰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행서와 초서를 배웁니다. 배우는 책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자문을 뗀 후에는 동몽선습을 배웁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기본 윤리인 오륜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훈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 책은 명심보감입니다. 여러 고전에서 교훈이 될 명구와 일화를 모은 책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여경이 있다 같은 구절들을 외웁니다. 네 번째로 배우는 책은 소학입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학을 다 떼면 사서삼경으로 넘어갑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당 학생은 소학까지만 배우고 끝냅니다. 사서삼경은 향교나 서원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전날 배운 것을 암송합니다. 이것을 일강이라고 합니다. 훈장 앞에서 외우고 통과하면 그날 배울 새 내용을 받습니다. 오전에는 강독을 합니다. 경서를 읽고 뜻을 배웁니다. 오후에는 습자를 합니다. 글씨를 쓰는 연습입니다. 저녁에는 재수를 합니다. 시를 짓고 문장을 씁니다. 밤에는 다음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읽어봅니다. 계절에 따라 배우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사기와 고문을 읽었습니다. 역사책과 옛 문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더위에 머리 쓰기 힘드니까 흥취를 돋우는 시집기로 일과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학과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경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농사일이 없으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해 가지고 와서 훈장님과 다른 학동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축하잔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30년 후에도 여전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줄은, 40대가 되어서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고민할 줄은, 8세에서 15세가 되면 서당을 졸업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향교나 사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향교는 나라에서 세운 관학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향교 설립을 장려한 이후 세종 때에 이르면 전국 329개 지역에 향교가 세워졌습니다. 각 고을마다 향교가 하나씩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 대도호부 목에는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경국대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교에는 종육품의 교수와 정구품의 훈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라에서 학전이라는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습니다. 향교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양인 남자는 모두 군대에 가야 했지만 향교 학생은 면제되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농번기에는 방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농한기에는 기숙사인제에 거처하면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향교는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공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사 공간에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동무와 서무라는 건물도 있습니다. 공부 공간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강당입니다. 동제와 서제는 기숙사입니다. 동제에는 양반 자제가, 서제에는 서류, 즉 평민 자제가 머물렀습니다. 서울에는 사부 학당이 있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각각 학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북부는 궁궐이 있어서 학당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각 학당마다 정원이 100명이었습니다. 10세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5세에 소학의 공을 이루면 성균관에 청강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 학당에는 종육품 교수 2명과 정구품 훈도 2명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관원이 겸직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성균관과 같았습니다. 경학과 재수를 주로 배웠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원이 등장합니다. 살인파가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서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서원은 사학입니다. 개인이나 문중이 세운 학교입니다.
나라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학자를 모시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이 1543년에 세웠습니다. 안양을 모시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퇴계 이황이 세운 도산서당도 유명합니다. 율곡 이이가 세운 자운서원도 있습니다. 서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세기에는 지방 양반들이 서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4-5개 마을마다 서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원도 비슷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전날 배운 것을 훈장 앞에서 암송합니다. 1강입니다. 통과하면 당일의 과제를 받습니다. 오전에는 강독을 합니다. 경서를 읽고 의리를 문답합니다. 오후에는 습자를 합니다. 글씨 쓰는 연습입니다. 저녁에는 당일 배운 내용을 문답하거나 다음날 배울 내용을 예습합니다. 강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매일 실시하는 석강, 열흘마다 하는 순강, 보름마다 하는 만강, 매월 하는 월강입니다. 강에 능숙하면 통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못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거나 꿇어앉거나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냉수를 마시는 벌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5단계였습니다. 순, 통, 약, 조, 불입니다. 완전히 통달하면 순, 잘 통하면 통, 대략 알면 약, 조금 알면 조, 모르면 불을 받았습니다. 향교와 서원 교육은 과거 준비가 목적이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해야 성균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에 가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대과에 합격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습니다.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에 해당합니다. 성균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종묘 바로 옆입니다. 왜 종묘 옆에 지었을까요? 유교 국가조선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학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공부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은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입니다. 제향공간에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동무와 서무도 있습니다. 전사청과 수복청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강학공간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강당입니다. 동제와 서제는 유생들의 기숙사입니다. 비천당은 부속 강당입니다. 존경각은 도서관입니다.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육일각은 활과 화살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정록청은 성균관 관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입학 자격은 엄격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생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200명이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하면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문과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습니다. 군역이 면제됩니다.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소과에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27세에 겨우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한 후 다시 공부를 해서 33세에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오성 이항복은 초시에는 합격했지만 복시에서 낙방했습니다. 성균관 입학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균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기재생이라는 특례 입학생 신분으로 입학했습니다. 율곡 이이는 천재였습니다. 22세부터 과거 시험에 9번 응시했습니다. 9번 모두 장원 급제했습니다.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총 9단계입니다. 소과초시, 소과복시, 대과초시, 대과복시, 대과전시. 각 단계마다 1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균관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경학과 제술입니다. 경학은 경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서오경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제술은 글을 짓는 것입니다. 시부, 책문, 표전 등을 연습합니다. 공부 강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세자의 서연 일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밤 11시에 취침합니다. 하루 4차례 공부합니다. 아침, 정오, 저녁, 야간에 수업을 받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공부량입니다. 체력 단련도 병행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오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여러 시험을 치렀습니다. 반제, 절일제, 환감제, 관악유생응제 등입니다.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문과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은 말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학과 향교는 점점 쇠퇴했습니다. 대신 서원이 기세를 떨쳤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서원의 폐단도 심각했습니다.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양민에게 토색질을 했습니다. 면역의 특전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대원군이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과거 시험은 크게 소과와 대과로 나뉩니다. 소과는 예비시험 성격입니다.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습니다. 생원시는 경서를 시험합니다. 진사시는 시, 부, 표, 전, 책문을 시험합니다. 소과는 두 단계입니다. 초시와 복시입니다. 초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합니다. 각각 700명을 선발합니다. 생원 후보 700명, 진사 후보 700명입니다. 복시는 한양에서 실시합니다. 초시 합격자 1400명 중에서 200명만 선발합니다. 생원 100명, 진사 100명입니다. 소과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대과가 남았습니다. 대과는 문과입니다. 문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대과는 3단계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입니다. 초시에서 200명을 선발합니다.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합니다.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입니다. 전시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33명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1등이 장원급제입니다. 과거 시험은 언제 치렀을까요? 정기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치렀습니다. 이것을 식년시라고 합니다. 비정기 시험도 많았습니다. 증광시, 별시, 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등입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렀습니다. 왕이 즉위하거나 원자가 태어나거나 왕비를 책봉할 때 증광시를 열었습니다. 조선 502년간 총 848회의 과거가 열렸습니다. 식년시가 163회, 별시가 581회였습니다. 정기시험보다 비정기시험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대과 33명 자리에 수천,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서 300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 평균 연령은 34.5세입니다. 문과 합격자 평균 연령은 36.4세입니다. 18세기 후반에는 39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혼인 연령이 낮았던 사회입니다. 30 중반이면 자식을 낳아 키워서 곧 아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40대 이상 합격자도 많았습니다.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50대, 60대 합격자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85세입니다. 고종 27년인 1890년에 문과에 합격한 정순교입니다. 박문규는 83세에 합격했습니다. 1887년 개성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15세입니다. 18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건창입니다. 강화도 출신으로 조부가 병인 양요 때 순국한 이시원입니다. 조부를 기리는 별시에서 합격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홍문관 벼슬을 받았습니다. 율곡 이인은 22세에 처음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29세까지 7년간 9번 응시해서 9번 모두 장원했습니다. 답안지 길이도 놀랍습니다. 장원급 제자들의 답안지는 평균 10m였습니다.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빼곡히 적었습니다. 가장 긴 답안지는 12m에 달했습니다. 명종 때 식년문과의 하늘의 변화는 어떠한 이치에 따르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율곡 이의의 답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임금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해 조정을 바로잡으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됩니다. 장원급 제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종육품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갑과는 정칠품, 을과는 정팔품, 병과는 정구품부터 시작합니다.
백마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한양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낙방한 선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산골에 머물며 재수, 삼수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고시촌이 바로 남산골이었습니다. 지방 출신 선비들이 주로 묵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씩 서울에 체류했습니다. 어떤 이는 10년,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들을 남산골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낙방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낙방자들이 늘어나고 불평이 높아지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한 과거도 실시했습니다. 알성시가 그것입니다. 원래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을 관장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운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남산골 선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교육도 등장했습니다. 양반이 훈장을 초빙하여 자녀를 개인 교습했습니다. 오늘날 과외 선생과 같습니다. 전문 수험서도 나왔습니다. 유서라는 책입니다. 주제별로 여러 책의 내용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편찬한 참고서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유서만 달달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문 초집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과거에서 쓴 답안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기출문제집과 같습니다. 모범 답안으로 삼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지 못하고 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중 합숙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10대 중반이 지나면 집을 떠나 동년배들과 절에 올라갔습니다. 경서와 문장을 집중적으로 연마했습니다. 때로는 고을이나 동네에서 과거 준비를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을 하고 집안일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조용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택당 이식은 59이 되던 1642년에 자손들을 위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공부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도록 했습니다. 경서뿐 아니라 역사서, 문집, 백가서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달랐습니다. 가급적 수고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전문적인 과거 공부법도 발달했습니다. 정조대 학자 윤기가 전하는 방법은 가장 나쁜 사례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천자문을 가르치고 글자를 이어서 읽게 되면 사략 촉권이나 통감 촉권을 가르친다. 또 맹자나 시경, 국풍을 가르치고 여름이 되면 먼저 당음 절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당음 장편을 가르쳐 오원시와 칠원시 산문을 짓게 한다. 기본적인 초학설을 익힌 후에 바로 유서와 과문 초집을 통해 과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식이 다양한 서적을 섭렵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문적인 수험서로 독서를 대체한 것입니다.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암기식 공부법이 만연했습니다. 표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의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도가 아닌 지름길만 찾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평생을 과거에 매달리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급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성들도 과거 공부하는 남편과 아들을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마다 겨우 33명만 합격합니다. 수십 번 낙방이 보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치고도 못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돈도 바닥났습니다. 남산골에서 굶주리며 공부하는 선비도 많았습니다. 다시 1887년 개성시험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박문규 노인이 왜 83세까지 공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문규는 1805년에 태어났습니다. 순창 박씨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돈과 장사였습니다. 젊어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방탕하여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재물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정신을 채워줄 학문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40년 이상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시 수만 편을 외웠습니다. 근체시에 능했습니다. 청나라 한림동문안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가 청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를 거쳐 80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나이가 어찌. 하지만 박문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3세가 되던 1887년 개성별시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붓을 들어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10m에 달하는 답안지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며칠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병과 합격자 명단에 박문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과 합격자는 보통 정구품부터 시작하지만 박문규에게는 파격적으로 정산품 당상관인 병조참치직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1888년 박문규는 다시 승진하여 종이품 가선대부 용양위호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과거 공부에 바치고 83세에 마침내 합격하여 1년을 관직에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음서 제도도 있었습니다. 정산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차등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시험 없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쉬운 입신양명 통로였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과거보다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급제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도 능력만 되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음서로 일단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과거 공부를 계속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시험장 부정도 심각했습니다. 대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미리 써서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관과 친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적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엄격했습니다. 적발되면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갑과 급제자는 화려한 행렬을 했습니다. 백마를 하사받았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한양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원급제다. 장원급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집안에 방을 붙였습니다. 문과 급제 현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조선 502년간 문과 급제자는 총 14,620명이었습니다. 연평균 29명입니다. 전체 양반 인구 대비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평생을 공부하고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502년 고려와 합쳐 936년간 이어진 과거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선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국문, 한문, 사자, 산술, 내국 정략, 외국 사정 등을 시험했습니다. 정치 행정과 실무, 국제정치 등을 평가했습니다. 향공법도 시행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인재를 선발하는 천거 방식이었습니다. 근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유경공원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가 폐지된 후에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329개 향교 건물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로 계승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DNA도 남았습니다. 통계로 본 조선 과거는 놀랍습니다. 총 848회 시행되었습니다. 문과 급제자는 14,620명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연평균 29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전체 양반 인구 대비 극소수였습니다. 긍정적 유산도 많습니다. 능력 위주 인재 선발 제도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양인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방방곡곡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부정적 유산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문제였습니다. 암기 위주 교육이 만연했습니다. 평생 수험생을 양산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현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조선 과거는 5세에 시작하여 35세에 합격했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현대 수능은 초등 6년, 중등 6년, 고등 3년으로 15년이 걸립니다. 조선 경쟁률은 수천 대 1이었습니다. 현대 명문대는 수십 대 1입니다. 조선이 훨씬 치열했습니다.
이건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1852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주 이씨 왕족의 후손입니다. 조부는 이조판서 이시원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했습니다. 조선군 장군들이 칼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시원은 이를 한탄하며 양잿물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14세 소년 이건창은 조부의 자결을 목도했습니다. 그해 조부를 기리는 별시가 열렸습니다. 이건창은 15세의 나이로 응시했습니다. 병과 3위로 급제했습니다. 조선 최연소 과거 급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9세가 되어서야 홍문관 벼슬을 받았습니다. 26세에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나갔습니다. 충청감사 조병식의 비행을 낱낱이 들춰냈습니다.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년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고종의 부름에 못 이겨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갔습니다.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이건창의 선정비가 각처에 세워졌습니다. 고종은 지방관을 보낼 때마다 경고했습니다.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 1890년 한성부 소윤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사람과 일본인이 조선 백성의 가옥과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유권 보호 명목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측했습니다. 국법을 마련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해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갑오개혁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했습니다. 일체의 관직을 버렸습니다.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로 돌아갔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창은 궐문에 나아가 청토복소를 올렸습니다. 왕의 미움을 사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898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강 김택령, 매천 황형과 함께 한말 3대 문장가로 꼽혔습니다. 여한국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부식, 이재현, 장유, 이식, 김창협, 박지원, 홍석주, 김매순, 그리고 이건창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문장가라고 불렸습니다. 500년 전 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서당이라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향교라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균관이라는 대학을 꿈꿨습니다. 하루 12시간 공부했습니다. 100번 암송했습니다. 10m 답안지를 채웠습니다. 어쩌면 공부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낸 이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500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장영실의 과학기술, 정조의 개혁정치, 이이와 이황의 성리학, 김정희의 추사체, 정약용의 실학 모두 이 교육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학생들의 공부법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